고성이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깟 놈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가온그룹도 우리 우진이의 미래도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뺏어가. 고성이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 핏덩이 같은 딸 지은호를 버리고 가난을 탈출했던 그날의 기억부터 재벌가 박진석 회장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내했던 온갖 수모와 계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친아들 한우진을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버린 딸 지은호의 간까지 이식시키는 패륜을 저질렀는데 이제 와서 이지혁이라는 애송이가 그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하다니요. 고성이에게 이지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죠. 성북동 저택으로 향하는 도로는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굽이치고 위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기름을 부은 듯 미끄러웠는데요. 이지혁의 차가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찰나 뒤따르던 고성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비명처럼 울부짖었죠. 사라져. 제발 사라져 버려. 고성이의 차가 탄환처럼 튀어나가 이지혁의 차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에 이지혁의 차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는데요. 이지혁이 당황하여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타이어는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악령에 씌인 사람처럼 계속 엑셀을 밟아 휘청거리는 이지혁의 차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으악! 이지혁의 짧은 비명은 거대한 굉음에 묻혔습니다. 가드레일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뜯겨나갔고 이지혁의 차는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쾅! 쿠광! 차체가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박살나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고 마침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가 숲속 깊은 곳에 처박히고 나서야 그 끔찍한 소음은 멈췄습니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처참한 현장을 알리고 있었죠. 도로 위 고성이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은 채 앞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이지혁의 차가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을 보며 그녀는 공포인지 희열인지 모를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몰라. 박진석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고성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여자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지혁이 살아있다면, 혹시라도 블랙박스에 자신의 차가 찍혔다면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투성이가 된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진흙에 처박히고 고급 정장이 나뭇가지에 찢겨나갔지만 고성이의 눈은 오직 저 아래 처박힌 이지혁의 차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운전석 창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이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얼굴에 박히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얼굴을 뒤덮은 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다고? 이걸 어쩌지?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야. 신고하면 내가 범인인 게 드러나. 그럼 난 끝장이야. 고성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쏟아지는 폭우.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고성이.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이지혁의 차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룸미러 뒤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곤 이지혁의 피 묻은 자켓 주머니를 뒤져 진동하고 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여전히 박성재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성재야, 넌 아무것도 몰라야 해. 그게 널 위한 거야. 고성이는 이지혁의 휴대폰 전원을 끈 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함께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듯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이지혁의 손가락을 보았지만 고성이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빗속을 기어올라 도로 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차 앞 범퍼를 가드레일에 한 번 더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쿵 하는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이마가 핸들에 부딪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흐르는 피를 거울로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 상처면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가련한 여인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성북동 고개인데요. 사고가 났어요. 맞은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를 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전화를 끊은 고성이는 빗물과 피가 섞여 흐르는 얼굴을 닦아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저 아래 의식을 잃은 이지혁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사실 이 사건은 얼마 전 고성이가 사람을 시켜 오토바이로 수빈이의 목숨까지 노린 뒤 몇 시간 전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너 지금 고성이라고 했니? 그 여자가 너희 새엄마였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튀어나오자 박성재는 마치 숨을 삼키듯 턱을 떨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박진석 회장 부인이야. 내 친엄마 아니고 새엄마.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독한 악연이 또 있을까요? 자기 동생 이수빈을 죽이려 한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지은호의 간을 노리고 협박했던 그 비정한 친모와 동일 인물이라니요. 이지혁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화를 넘어 살이에 가까운 증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뱉었습니다. 와, 진짜 소름 끼치네. 야, 박성재. 네 새엄마란 여자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지은호 피 빨아먹으려고 달려들던 흡혈귀 같은 여자가 이젠 내 동생 목숨까지 노려? 방금 전 가로등 불빛조차 비껴가는 어둑한 이수빈 집 앞 놀이터 벤치에서 박성재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고백을 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요. 지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수빈이가 죽을 뻔했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지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고가 아니면 우리 엄마 짓이야. 내 새엄마가 사람 시켜서 수빈이를. 너희 엄마가 사람을 죽이려 들어? 대체 너희 새어머니가 뭐하는 작잔데 대한민국 법 위에서 놀아. 박성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차마 뱉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가온재단, 고성희 이사장.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는데요. 친구의 엄마가 내 동생을 죽이려 했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이지혁은 이수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수빈은 늘 밝게 웃는 얼굴이었고 집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예쁜 막내였는데요. 그런 동생 수빈이가 죽을 뻔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지혁에게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그리곤 이지혁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박성재의 새엄마, 가온그룹 사모이자 가온재단 이사장인 고성희. 고성희가 가온재단 이사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재단 행사만 열려도 사진이 뜨는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인의 이름이 지금 이 조용한 놀이터에서 살인 미수의 배우로 불리자 이지혁은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 이수빈의 얼굴 바로 다음에 떠오른 사람은 지은호였는데요. 이지혁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그 끔찍한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이지혁은 박성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소리쳤는데요. 네가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지은호의 그 나쁜 친엄마가 바로 고성이라고. 피덩이 같은 딸 버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염치 없이 돌아와서 간 내놓으라고 협박한 그 여자가 바로 네 새엄마 고성이라고. 그 말을 들은 박성재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는데요. 아들, 우진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자 이지혁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박성재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박성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미국 유학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무참히 깨뜨려 주었는데요. 유학, 꿈 깨라. 한우진 지금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 청와대 병원 VIP 병동에 숨겨져 있다고. 내 새엄마가 지은호한테 뺏어간 간 그거 이식받고 누워있는 게 바로 한우진이야. 박성재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 보냈다고 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버린 딸 지은호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지혁은 더 이상 박성재와 말을 섞을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도 내 아버지 박진석 회장도 그 여자 손바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야. 내 동생 건드린 대가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게. 박성재는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이 피투성이로 쓰러질 뻔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차로 막아서지 않았다면 지금 이 벤치에 앉아있지 못했을 거라는 것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라는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증오했던 대상, 친구의 간을 뺏어가기 위해 접근했던 그 잔인한 여자가 자신의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새어머니였다니. 박성재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물리는 순간이었죠. 왜 어머니가 한우진 얘기가 나오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보였던 살얼음 같은 얼굴과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엄마, 고성이에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비로소 풀려버린 순간이었죠. 이지혁은 충격에 빠진 박성재를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동생 이수빈까지 건드린 고성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이지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고성이와 박진석 회장을 찾아가 이 더러운 진실을 폭로하는 일뿐이었으니까요. 그 길로 이지혁이 찾아간 곳은 고성이가 있는 가온재단 이사장실이었는데요. 저녁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있던 고성이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이지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신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김비서. 김비서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예의를 차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던질 듯한 기세로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곤 고성이에게 고함을 질렀는데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딸의 간을 뺏은 것도 모자라 아들의 여자를 죽이려 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고성이가 당황하여 경비원을 부르려 했지만 이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경고했죠. 당신이 숨기려는 그 더러운 짓거리 내가 박진석 회장한테 다 까발릴 거야. 기대해. 이 말을 남기고 이지혁은 곧바로 이사장 사무실을 발로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이지혁이 박진석 회장 집으로 향하던 순간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는데요. 그 빗속을 뚫고 한 남자의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의 눈은 이미 이성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핸들을 쥔 손은 뼈마디가 하얗게 붉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박성재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마주했던 고성이의 그 뻔뻔한 얼굴이 겹쳐지며 터질 듯한 두통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동생 수빈이를 죽이려 하고 지은호의 간까지 뺏어가. 내가 오늘 박진석 회장 앞에서 당신의 그 추악한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겨 줄게. 이지혁은 거칠게 엑셀을 밟으며 박진석 회장의 저택이 있는 성북동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는 흐릿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에게 중요한 건 시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진석 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고성이를 파멸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조수석에 놓인 휴대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박성재의 이름이 계속해서 화면에 뜨고 있었지만 이지혁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박성재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해질 것 같았고 혹시라도 친구인 박성재가 자신의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걱정에 말리기라도 한다면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지혁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차 뒤 룸미러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번뜩이며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뒷차의 운전석에는 바로 고성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기품 넘치던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만이 그녀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결국 차 사고로 위장한 고성이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한편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이지혁이 스트레처카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이수빈은 오빠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의료진들이 이지혁을 둘러싸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수술실 앞 복도는 이수빈과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헐레벌떡 뛰어온 또 한 사람, 박성재가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창백한 얼굴로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는 이수빈을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지혁이 어떻게 된 거야?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자마자 그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우리 오빠 어떡해.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을 수도 있대. 출혈이 너무 심하대. 박성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놀이터에서 자신에게 그토록 분노하며 진실을 토해내던 이지혁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않았어도, 지혁이가 그렇게 흥분해서 뛰쳐나가지만 않았어도 박성재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친구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던 것이죠. 하지만 박성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그토록 자신을 위하는 척하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어머니 고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빠 괜찮은가요?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는데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물인간이라니요. 말도 안 돼. 이수빈은 그대로 실신하듯 쓰러졌고 박성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식물인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이 지역의 입을 막고 싶었던 고성이에게는 죽음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지만 식물인간이라면 사고로 인한 비극으로 묻힐 가능성이 크니까요. 같은 시각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온 고성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그녀는 멀리서 오열하는 이수빈과 넋이 나간 박성재를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죄책감. 그런 건 그녀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안도감만이 그녀를 감쌌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영원히 깨어나지 마. 꿈속에서라도 입 뻥긋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누워만 있어. 그게 너와 내 아들 우진이를 위한 길이니까. 고성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금 기품 있는 이사장님의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 비서, 나야. 오다가 작은 접촉 사고가 좀 있었어.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해. 아, 그리고 병원에 화환 하나 보내. 가온재단 이름으로 회유를 빈다고. 소름 끼치는 이중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식물인간으로 만든 피해자에게 쾌유를 비는 화환을 보내는 여자.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자신의 완벽한 성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차가운 새벽, 그 삐삐거리는 소리는 마치 이 지역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지 않게 간신히 매듭짓는 소리처럼 들렸는데요.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지역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고
그 옆을 지키는 이수빈은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채 멍한 눈으로 오빠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풍경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죠. 박성재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지혁에게 그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지만 않았더라도, 아니, 우리 엄마 짓이야 라는 그 끔찍한 고백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혁이가 지금 저렇게 누워있지는 않을 거라는 자책감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주먹으로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굉음보다는 작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 거기서 사고가 난 거야?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고성이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지혁을 피하려다 접촉 사고가 났고, 당황한 이지혁이 핸들을 꺾다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운전을 험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요. 게다가 사고가 난 지점은 이지혁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박진석 회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지혁이는 우리 아빠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 나한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 거기서 새엄마를 마주친 거지? 우연치고는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고 직전 이지혁에게 걸었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연결되지 않았던 마지막 통화. 박성재는 형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경사가 가파르고 숲이 우거져서 튕겨나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 휴대폰도 없다. 오직 고성이의 진술만 남아있다. 박성재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거친 자리에 날카로운 의심의 싹이 트고 있었던 거죠. 그는 병원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성이는 평온한 지옥 속에 있었습니다. 가온그룹 본가, 박진석 회장의 대저택. 고성이는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이지혁의 휴대폰과 손톱만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녀는 세상 모든 내용을 지워버릴 듯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자기기가 파르르 떨며 불꽃을 튀기다가 마지막 검은 연기를 내며 불이 붙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검은 연기를 보며 기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넌 이제 영원히 입 닥치는 거야. 감히 누굴 건드려? 그리고 메모리 칩을 꺼내 가위로 잘게 조각냈습니다. 그리고는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죠. 소용돌이 치며 사라지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보며 고성이는 비로소 거울을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이마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몰라. 박진석은 내일 아침이면 나를 걱정하며 위로해 줄 거고 세상은 나를 피해자로 기억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가온가지아의 아침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신문을 보며 혀를 찼는데요. 젊은 친구가 빗길 운전을 조심했어야지. 쯔쯔. 이수빈 양 오빠라면 성재 너랑도 아는 사이 아니냐?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성재는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퀭한 눈으로 그는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샐러드를 먹고 있는 새엄마 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제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요.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성재 친구였다니 몰랐구나. 어제 내가 낸 사고 상대방이 그 친구였다니. 나도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어. 성재야, 너무 걱정 마라. 내가 병원비랑 치료는 최고로 지원하라고 지시해뒀어.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박성재는 당장이라도 식탁을 뒤집어 엎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고의로 박아서 죽이려 한 거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터트려봤자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죠. 그때 늦잠을 잔 박영라가 하품을 하며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재 오빠,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아, 오빠 친구 사고 났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 차랑 부딪혔다면서. 박성재가 고개를 확 들어 박영란을 쳐다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젯밤에 엄마 꼴이 말이 아니길래 물어봤지. 근데 오빠, 엄마도 피해자야. 빗길에 상대방 차가 넘어왔다는데 엄마는 뭐 피할 수 있었겠어. 엄마도 놀라서 밤새 잠도 못 잤다고. 영란은 엄마를 옹호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고성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실 영란은 엄마를 감싸주려는 게 아니라 나도 엄마 알리바이 맞춰주고 있으니까 내 권리도 지켜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피해자요? 누가 피해자인데요? 지혁이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가해자가 뻔히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이 넘어가요? 박성재, 너 지금 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박진석 회장이 호통을 쳤지만 박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성재야 그만해. 고성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머리를 감싸 쥐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죄인이지.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여보, 괜찮아. 박진석 회장이 황급히 고성이를 부축했습니다. 고성이의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성재가 폐륜화가 된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서 뛰쳐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영란은 묘한 표정으로 빵 조각을 뜯었습니다. 성재 오빠 반응이 너무 격한데? 단순히 친구라서 저러는 게 아니야. 뭔가 더 있어. 영라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엄마가 숨기는 병원 속 오빠와 어젯밤 엄마의 진흙투성이 사고, 그리고 성재 오빠의 분노. 이 세 가지가 묘하게 얽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집을 뛰쳐나온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박성재는 핸들을 잡고 맘대로 집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엔 그가 유일하게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니 털어놔야 할,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지은호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면서도 박성재는 갈등했습니다. 은호에게 말해야 하나? 내 친엄마가 내 새엄마고 그 여자가 우진이를 살리려고 널 이용했고 그걸 밝히려던 지혁이가 그 여자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몰랐습니다. 이미 지은호 역시 이상한 김새를 채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병원 휴게실, 헬쑥해진 이수빈 곁에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수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성북동 인근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의 차량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가온재단 고성희 이사장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성희, 지은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에게 간 이식을 강요했던 그 여자,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 그 여자가 이수빈의 오빠 이지혁과 사고가 났다. 지은호는 며칠 전 이지혁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 억울함 다 풀어줄게. 그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해줄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은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지혁 씨가 날 위해 그 여자를 찾아갔다가?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나야. 너 지금 어디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전화로 하기엔 너무. 수화기 넘어 박성재의 목소리는 긴장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면 자신들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므려. 지금 병원 앞 카페로 갈게. 거기서 봐.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박성재의 목소리가 너무나 위태로웠기 때문인데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목소리가 지은호의 가슴을 불안하게 두드렸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침대맡에 엎드려 잠든 이수빈을 안쓰럽게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지은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기는커녕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병원 앞 카페 구석 자리. 박성재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다 녹도록 입도 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손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다가오는 임기척에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은호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젠틀하던 박성재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으니까요.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성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 지은호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마른 세수를 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자신과 지은호 사이에 평범했던, 아니 조금은 설렜던 그 관계가 영원히 끝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지혁이가 목숨을 걸고 밝히려던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호 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용서라니?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마치 피를 토하듯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사람, 너한테 간 이식 강요하고 협박했던 그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 지은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그 여자가 우리 새어머니야.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고성이 이사장이 내 아버지와 재혼한 내 새엄마라고. 내가 그 여자 아들이야. 핏줄은 안 섞였지만 법적으로 내가 그 여자 아들이라고. 박성재의 목소리가 흐느낌과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요? 자신을 버린 비정한 친모이자 자신의 간을 노리는 그 끔찍한 여자가 자신이 호감을 느끼고 있던 박성재의 어머니라니요. 지은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더 깊은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사고, 단순 사고 아닌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지은호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지혁이가 알게 됐어. 우리 새엄마가 내 친엄마라는 걸. 그리고 그 여자가 널 괴롭힌다는 걸 알고 우리 아빠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찾아갔었어. 나한테 가온재단 이사장실로 간다고 했어. 박성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이는 그 여자를 만나고 나오는 길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 밤에 빗길에 하필 그 여자 차와 사고가 났어. 은호 씨, 이게 우연일까? 블랙박스도 없어졌대. 그 여자가 지혁이 입을 막으려고. 지은호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이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위해 나섰다가 당한 것입니다. 고성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딸의 간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는 짓도 서슴지 않는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 박성재의 가족이라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야. 내가 몰랐어. 우리 엄마가 그런 괴물인 줄. 내가 바보같이 속고 살아서 지혁이가 저렇게 됐고 너까지. 하지만 지은호가 알아야 할 진실은 아직 한 조각 더 남아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리고 내 쌍둥이 오빠인 우진이 우리 집에서는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 가봐야겠어. 지은호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박성재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호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박성재의 위로도 사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멀어지는 지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가장 증오하는 대상의 아들이 되어버린 현실. 그는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저리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슬픔 대신 서늘한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착한 아들 안 합니다. 어머니, 아니, 고성희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같은 시각,
가온그룹 본사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박영란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서들이 말릴 새도 없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결제 서류를 보다가 딸의 무례한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아빠, 급한 일이에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박영란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평소에 명랑하고 귀여운 딸이 아니라 오늘따라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지금 바빠. 용건만 간단히 해. 아빠, 엄마 말이에요. 어제 사고 낸 거 진짜 단순 사고라고 생각해요? 박진석 회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하더니 회사까지 와서 왜 그래? 내 엄마가 일부러 사고라도 냈다는 거냐? 사람이 다쳤는데 말 조심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박영란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아빠는 고성희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가 살인 미수범이야라고 해봤자 미친년 취급받으며 쫓겨날 게 뻔했죠. 영란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아주 조금만 심어두기로요. 아빠, 나 요즘 좀 이상해. 엄마가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잖아. 재단 일이라고는 하는데 가온재단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사무실에 없었다고 하던데 이사장이라고 사무실에만 박혀있냐? 대외 활동도 많고. 그러자 영란은 혼자 말하듯 중얼거렸는데요. 그런데 왜 대외 활동을 왜 청와대 병원에서 하지? 박진석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청와대 병원. 그러자 영라가 기다렸다는 듯 덜 말했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병문안 갔다가 봤거든요. 엄마가 VIP 병동 엘리베이터 타는 거.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 아빠, 혹시 엄마 어디 아파요? 나한테 숨기는 병이라도 있는 건가? 박영라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박진석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성희가 병원에? 그것도 VIP 병동에. 박진석은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사업가 특유의 의구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으니까요. 잘못 봤겠지. 알았으니 나가봐라. 박진석은 애써 무시하며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박영란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싹이 트는 건 시간 문제였죠. 사무실을 나온 박영란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신소 김 실장이죠. 네, 저번에 부탁한 거. 엄마 차 블랙박스 복구는 힘들다고 했죠. 그럼 다른 거 하나만 더 알아봐줘요. 청와대 병원 VIP 1205호 입원 환자가 한우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수술 공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줘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박영란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박영라의 입꼬리가 비틀어진 그 순간 누군가의 비밀은 이미 값이 매겨졌습니다. VIP 1205호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병실 밖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공여자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과연 청와대 병원 VIP 1205호의 환자 한우진에게 운명이 뒤바뀌게 만든 공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화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을 만나보세요.